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연일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친윤계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보궐선거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이란 인물이 쏟아내는 주장으로 지금 여권이 뒤숭숭합니다. 명 씨의 입에 오른 거물급 인사가 한둘이 아닌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막 거론하는 것도 저는 얼마든지 당해서 김건희 여사나 영부인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뭔가 진정성 있는 충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위기, 정치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최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 그중에서 특히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보면요, 매일같이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당내 친윤계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익명을 통해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자, 가뜩이나 윤한 갈등 그런 동안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짚어보겠는데요. 앞서서는 며칠 된 얘기들 전해드렸죠. 오늘 발언이 아마 그동안 나온 것 중에 가장 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김건희 여사님 활동 자제된다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활동 자제와 맥이 지금 다 있죠. 그리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보고 하는 얘기일까요? 납득할 만한, 그것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자, 이게 좀 심상치 않은 발언이 오늘 강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요, 최근 며칠 동안 나온 얘기들,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좀 정리해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해야 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이것도 참 여러 가지 해석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오늘은요, 활동 자제에 대해서 대선 당시에 한 약속 지키면 되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기소 판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인영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발언이 갈수록 강해지는 게 맞아 보여요. 지금 이렇게 쭉 며칠 동안 보니까. 네네. 일각에선 이걸 놓고 이쯤 되면 이른바 용산과 헤어질 결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이 오늘 꽤 있었습니다. 왜 한동훈 대표 연일 이런 얘기를 수위를 높여가면서 한다고 보십니까? 전 헤어질 결심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과도합니까?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성적표 중에서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특히 지금은 선거 중이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 운동 기간이라서 정당이 가장 민감하게 민생이나 민심에 반영할 때가 선거 기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역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워낙 민감했기 때문에 그 민심을 반영해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리 봐도 정당보다는 조금 둔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조금 더 강한 게 아니었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이 조금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당에서는 민감하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원이란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집권 여당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윤영 상금 부대변인의 이 발언에 대한 설명, 배경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근데 앞서서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 이거에 대해서 아직 검찰이 뭐 확정되게 결정한 바는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앞서서요. 이른바 친한계의 뭐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시는 신지호 국민의힘 부총장. 사실 기소 필요성 그게 된다면 뭐 당이 부담을 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놓은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검찰에 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뭔가 미리 분위기를 띄우고 뭔가 좀 더 분위기를 더 강하고 이런 약간 친한계가 미리 좀 띄운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신지호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예. 어차피 친한계 같은 목소리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만하죠. 어. 근데 최근에 기류를 한번 보세요.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 보수 매체의 컬럼니스트들이 예. 심우정 새 검찰총장이 오히려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가 또 나오면 예. 이건 아마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라는 류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 여론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난번 권오수 뭐 이종호 등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 공범 그다음에 손모 씨 예. 예. 그때 적용했던 법리 항소심에 내렸던 그 제재에 대한 여러 법원의 입장 이런 것들이 상황이 지금 변했잖아요. 이 변한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친한계일 거고 사실 예. 친한계가 아니어도 눈과 귀를 닫고 있지 않다면 이걸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디올백 불기소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공범 여부에 대한 이 검찰의 입장도 또 불기소로 간다면 이건 잘못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의 전망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 한동훈계가 오히려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걸 가장 민감한 영어로 얘기하면 트리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고리, 방아쇠 그걸로 삼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여당의 이른바 친윤계라고 꼽히시는 분들 약간 이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약간의 불쾌감이 섞인 반응. 그리고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또 강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습,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부인에 관한 문제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로 바라보겠습니까? 분열로 바라보는 거예요. 당정이 분열이 되면은 결과는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죠. 질문을 왜 안 하냐고 그거 해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이 정말 이 사람이 애국심이 의심되는 게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들의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야 되거든요. 그걸 안 묻고 계속 김건희 여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자, 소적 변호사는 뭐 제가 알고 있기는 통상 보수 인물, 보수 단체들과 여러 소통을 좀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분위기를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당내 친윤계 인사들의 불만이 이거 같아요.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냐. 그것도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순방 성과 가리게 자꾸 이런 걸 내놓느냐라는 불만. 그리고 보수 단체에서는 아니 지금 야당을 압박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자꾸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서 뭔가 얘기를 하냐. 이런 불만인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 시기나 방법이 부적절하다 했잖아요. 예. 저는 시기, 방법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의 내용, 말의 내용까지 세 가지 다 부적절하다 봐요. 시기는요. 지금 대통령이 외국 나와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순방 시기에 굳이 지금 이 시기 하는지도 좀 이게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있으면 독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조용하게 뭐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활동에 대해서 그 공개적으로 미리 다 해버리면 예. 그럼 이게 독대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방법도 안 맞고요. 예. 그다음에 내용도 그래요. 저는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이 정권 능력 있는 이런 데 훌륭한 커리어 우먼입니다. 왜 집에 내좀하고 물론 이게 본인은 공약을 했지만 예. 저는 집에 청소하고 살림하고 뭐 이게 빨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봅니다. 방금 전에 약속 지켜라 그거와 관련된 거네요. 내조만 하는데 영부인의 역할이 있어요. 예. 특히 그 이분이 문화나 예술 쪽으로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외된 어려운 계층에 봉사나 어루만치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대통령실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해야 돼요. 대통령한테 계속 쓴소리도 하고 민심도 전달하고 이런 게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예. 왜 가만히 살림만이라고 합니까? 내용도 이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시기, 방식, 내용 다 이게 부적절하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당당하게 영부인으로서 이게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이걸 가지고 마포대교 자살 예방 강을 가지고 이게 몰아세우고 자꾸 이게 야당이 김건희 여사만 약한 고를 생각하고 계속 몰아세우는 예. 그게 밀리면 안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왜 이런 내용을 아까 이제 권성동 의원 지적을 한 거거든요. 왜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보궐선거가 절박하니까 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잖아요. 예. 근데 민심에 반응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못된 민심을 이렇게 바로잡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했잖아요. 최서원 씨 진짜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다한 것처럼 해서 사과하면서 이게 민심이 지지율이 5%까지 떨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탄핵당하고 보수가 괴멸됐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야당이 계속 기성적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만 공개할 때 당당하게 방어를 해야지. 그게 우리가 부안해동하면 안 되죠. 자, 김상희 평론가가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걸 곰곰이 들으면서 메모도 가지고 뭐 말씀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뭐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사실은 이제 보수성에 강한 단체들의 아까 목소리 나왔는데 보면은 과거에 이른바 이제 보수 쪽에서는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는 게 탄핵이거든요. 자, 지금 또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자꾸 저런 얘기하냐 이런 거 같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자, 좀 전에 약한 골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민심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왜 약한 골인가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약한 골이 해소 못 합니까? 그렇게 권력이 강한데. 지금 권력의 정점이잖아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소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죠. 근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뭔가 자꾸 가리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뭔가가 있는데 감추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약한 고리가 자꾸 되는 겁니다. 이게 내부가 지금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거기도 내부에서 뭔가 대통령한테 뭐 한 자리 얻고 이익을 취하려면 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의 미래를 꾸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반 앞으로 하고 그냥 가시면 끝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2년 반 한 게 평가를 받아서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책임감과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정치의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예.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뭐 그런 분위기 전달이 안 됐어서 이제 와가지고서 비공개 얘기를 하나요? 그동안 인내하다가 이 불통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구려지칙으로 이러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하고 김상희 평론가께서는 아주 팽팽하게 논평 속에 이제 약간의 이제 긴장을 좀 갖고 계세요. 지금 두 분은. 대통령께서 한 대표와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며칠 전에 수용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필요하다 얘기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언제가 궁금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재보선 선거가 끝난 뒤에 만날 계획이다. 일단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궁금한 게 이게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익명을 통하거나 어떤 약간의 해석과 분석을 통하거나 이렇게 말만 나오는 건데 뭐 분석을 좀 해보죠. 정치권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이제 김상희 평론가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이제 독대예요. 독대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우여곡절 끝에 왜 윤석열 대통령은 독대 수용 결심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기감을 느낀 거죠. 위기감이라면 구체적으로 뭐 지지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국정 운영도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버티기도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감정과 입장이 다릅니다. 감정? 보기 싫어. 입장? 완전한 이견입니다. 의정 갈등 문제, 뭐 김건희 여사 처리에 대한 문제, 특검법에 대한 입장. 완전히 이견이 있고 감정도 안 좋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스타일, 형님 리더십의 스타일에 윤 대통령이 이거를 본인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까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모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은데 내부까지 동요하면 큰일 납니다. 내부에 한동훈 대표의 지지와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같이 하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이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의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같이 하는 모습 정도로만 끝나는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독대한다는 거는 대통령께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얘기가 아마 포함될 거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또 수용 여부,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가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이요.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신의 한 수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저쪽에서도 만족을 하고 그러나 100% 만족은 못하지만 국민에게 보여줄 때는 큰 효과를 가지는 어느 정도 의견도 수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단계별 전략도 짤 수 있어요. 한 방에 하지 않더라도 어떤 여론을 그 단계적으로 상승시켜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뭔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서로 알아주면서 위해주면서 이해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본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그게 되는 거지. 지금 대통령처럼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무조건 국민들은 대통령님 권위를 되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권위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본질을 보고 두 분이 얘기한다면 신의 한 수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상희 평론가 일단 이 사항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손정욱 변호사, 제가 짧게 두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 독대 얘기가 나온 뒤에 뭐 제가 아시는 분들과 정치권 인사분들이 요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에요.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독대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독특하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참모들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청와대 참모들이 발표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이제 그 건의한 거는 참모들이니까. 근데 그 건의를 했으면 이게 그런데 순방 중에 건의를 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건의한 걸 지금 알렸다는 계속적으로 소리입니까? 건의했고요. 저도 방송에서 계속 독대하셔야 된다.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독대는 보선 이후에 하더라도 근데 그 지금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궐선거에 일사불란하게 단합해서 대응하려면 좀 두 분이 화합하는 걸 미리 신호를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대 발표는 미리 선거 전에 하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맞으니까 독대는 이제 보궐선거 후에 하는데 미리 이렇게 발표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지금 우파 국민들이 이제 단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손정욱 변호사 설명하는데 제가 앵커인 제가 이제 충분히 아직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끝나고 11일 귀국하시거든요. 예. 그럼 11일 귀국하는 날이나 그 다음 날 독대 잡혔습니다라고 발표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순방 중에 이게 나왔을까요?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선거가 내일부터 선거 아닙니까? 사전 선거 사전 선거가 대부분이죠. 절반이 사전 선거예요. 사전 선거 전에 선거를 보수 결집을 위해서 발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본 선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 검토 아닙니까 선거? 내일 모레. 네, 사전 선거가 있어요. 오늘 발표하면 딱 내일 모레 딱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아까 재보선이 끝난 뒤잖아요. 근데 사실 재보선 전에 만나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 지지층에게 좀 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재보선이 끝난 뒤일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처럼 시간적으로 워낙 바쁘잖아. 지금 강화도부터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마 이제 시간도 빼기가 맞추기 힘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 만나서 또 성과 안 넣었을 때도 실망감이 올 수도 있거든. 기대감에. 일단은 이제 기대감으로 저는 선거 치르고 그다음에 끝나고 만나면 되죠. 결과에 대한 약간의 시간도 안 맞고 한동안 두 분이 있었다. 워낙 바쁠 때니까 선거 때는 이게 초단위로 쪼개서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준비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소정 변호사가 그냥 애를 쓰시면서 설명을 근데 해주는데 이번에는요 상당히 저는 독대가 의미 있는 성과가 많이 나올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하다 보면 제2부속실, 그다음에 감찰관 이런 게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도 성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의료 개혁도 저는 지금 이게 조율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이게 납득할 만하게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 독대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 질문을 받았죠. 당연히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독대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시기는 재보궐 한번 짚고 김연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정해진 게 없어서 아직까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윤경호 수장님. 앞서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발언 수위가 써인다 그랬죠. 그게 점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친윤계도 약간 불편한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독대를 한다고는 알려졌지만 정말 재보선 뒤에 독대가 이루어지긴 할까요? 저는 무산될 거라고 봅니다. 무산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재보선 후에 독대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날짜가 바뀐 건 아니죠. 몇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우선 첫째, 재보선 결과 중에 지금 주목해야 되는 한 곳이 부산 금정이라는 그렇습니다.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거긴 지금 특히 야권 단일화 이루어져서 부산 금정에서 뒤집어지느냐 아니면 야권이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상당히 약진을 하는 정도까지 득표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소정욱 변호사의 말씀 중에도 이 재보선이 4군데지만 영광, 곡성 뻔하다는 얘기하고 강화도 뻔하다고 얘기한다면 금정 하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시계추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나 끝나고 나서 얼마나 온 나라가 난리를 법석을 쳤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사과성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지도부 여권 지도부 엄청난 요동과 변화, 반성 얘기까지도 나오고 구청장 선거 하나였지만 그렇게 후유증은 컸죠. 이번 경우도 혹시 그에 준하는 여파, 예를 들어서 졌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책임 아니면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이 분노 게이지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여러 해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시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 몰라요. 우파 매체인 것으로 알려진 데일리안에서 발주를 했고 또 그쪽에 여론조사를 주로 많이 한다는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물론 1,000명의 응답자만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71%로 그들이 했던 여론조사 중에 가장 높았다. 이거 말고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과를 한다면 이걸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했더니 56%가 나 수용 안 합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지금
타이밍이 늦어버렸다. 예. 뭐에 이를테면 디올백 불기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까 던졌잖아요. 이 던지는 수위는 앞으로 더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양측의 감정의 골이 더 오히려 커지기만 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독대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나. 우려 섞인 거 한마디만 드리자면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감정의 골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어진다는 그게 가장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국민의힘 김윤영 상근부대표께서는 지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뭐 독대한다는 얘기 나왔지만 정말로 독대가 성사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독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해야 된다? 네. 당위를 말씀하시네요. 네, 당이고 무조건 그걸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권 여당이지만 워낙 의석수가 밀려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국회에서 야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제 기억에는 없고 저보다 더 많은 정치 식견이 있으신 분도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당 현역 의원들도 국회에서 상임위나 국감 갔다 오고 나면 너무 밀리니까 할 게 없다라는 식의 얘기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돌파구를 이런 전국을 돌파하려면 결국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인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결국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당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지지율 정체를 돌파하려면 결국에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일단 보수 지지층도 신이 나서 결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분 다 이 당위성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수위가 조금씩 강해지는 발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좀 알려진 상황 짚어드렸고요. 줄줄이 해명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워낙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뭐 도와줬다. 그리고 본인이 뭐 접촉을 해봤다. 어쨌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강한 그런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주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름들을 거론한 건지 너무 많긴 해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 김종인, 이준석, 김영선. 그다음 위로 가면 홍준표, 오세훈, 윤한홍.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 일단 어떻게 얘기를 좀 그동안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가 같이 서초동 집으로 와서 그때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거 어제 보고 좋게 하려는데 안 되겠다.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뭐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러 갑니까? 누구 쪽 사람인 게 명확하잖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나는 그때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소위 영남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그런 사실만 알아요. 명태균 씨라는 분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대선 기간 동안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거기 기사를 보니까 저희 최진석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께서 그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앞 두 글자만 기억이 나가지고. 명태균 씨를 예전에 김영선 의원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전화 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얘기는 자기 발언을 과시형으로 부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워낙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 이름을 뭐 쉽게 그냥 툭툭 거론하잖아요. 자, 김상일 정치평론가 지금 뭐 이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하셔서 뭐 이런 유사한 인물을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장 그냥 뭐 단적으로 알려진 거는 경남 지역에서 활동을 해온 뭐 정치 브로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론조사를 다루는 인물이라고 표현되는 경우인데 아무튼 이런 인물인데
이런 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물로 지금 판단하십니까? 이 인물 어떤 인물이라고? 대부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보는 이런 모습은요. 예. 지역의 선거꾼들이 하는 거예요. 선거꾼이? 네, 선거꾼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요. 예. 당원 명부, 지지자 명부라는 걸 들고 내가 이 5,000명 명부를 갖고 있으니 10,000명 명부를 갖고 있으니 10만 명 명부를 갖고 있으니 나한테 이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을 대라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옵니까? 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한탕을 통해서 한탕주의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는 이제 룸펜에 가까운 분들이죠. 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부에서 눈치를 보다가 이런 하나의 계기가 있으면 그 고리를 찾아가지고 한탕을 해보려는 특혜를 추구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도를 걷거나 자기의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성과를 이루려기보다는 쉬운 길을 가고 또 남을 어떻게 해봐가지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봐가지고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약간 그런 계통의 인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 그런 유혹을 이렇게 고리로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그 정규적인 어떤 보좌진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 정도는 걸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부분 선거에 낙마했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처음에 선거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접근을 많이 하는 유의 사람들이죠. 일단 김상희 평론가께서 뭐 부장관 생활을 오래 하셔갖고 아마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시는 거 그런 거에 약간 비유를 하시면서 지금 이런 인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워낙 많은 정치인들, 특히 이제 여권의 정치인들, 거물급 정치인들 이미 너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합니다. 화면 좀 볼까요? 이런 얘기를 꺼내나요? 오세훈 시장 만나자마자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렇게 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게 무슨 고르는 겁니까 지금요? 그리고 오세훈 만든 것 그거 내가 한 것이다. 주장이지만 엄청난데요 지금. 내가 만들었다. 판 짜고 여론조사 들고 다녔다 내가. 이게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이러자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뭐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7일 그리고 오늘 언론에 이런 입장이 공개가 됐어요. 일단 처음에 서울시 관계자 얘기는 선거에 이게 지난 7일이에요. 선거에 큰 역할을 한 듯한 명태균 씨의 저 인터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약간 일축을 하는 거죠 저기서는. 그런데요 이게 오늘 또 알려진 관계자의 얘기예요.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를 소개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설명이. 그리고요. 관계 유지 조언했지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을 그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밝히면서. 근데 많이 섭섭했을 것이다. 그럼 이 섭섭했을 것의 주체는 명태균 씨가 많이 섭섭했을 것이다. 손석희 변호사. 일단 오늘 나온 설명. 선을 그은 것 같아. 뭐 누가 소개했다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뭐 이어가지 않았다. 근데 명태균 씨가 많이 섭섭했을 것이다라고 굳이 설명을 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한번 근데 그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 선거할 때요. 명태균 씨 외에도 근데 저런 식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게 섭섭했을 것이라는 건 일단 무슨 도움을 주려고 그 사람이 애를 썼는데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럼? 아마 근데 그 계속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니까 아마 근데 명태균 씨가 좀 섭섭했지 않을까 이런 데 해명이잖아요. 뭐 저는 그래 봐요. 저분이요. 기본적으로는 저분들께 저는 비밀 녹음의 피해자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제 같은 사람도요. 술자리 녹음을 다 해가지고 막 언론에 틀어대면 악마의 편집해서요. 저 서정욱이 이상한 사람이네. 저 허풍쟁이. 저 자기가 뭐 윤석열하고 친한 것처럼 김건희 친한 것처럼 떠들고 다니.
이상한 사람이네 예.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대남 씨고 명태균 씨고 아주 이상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나름대로 정치 식견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정치인들도 만나고 또 여론조사 P&R도 하고 미래한국연구소도 했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약간 이게 과장이나 허풍이 좀 심한 거죠. 너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너무 엄청난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근데 뭐 정치 지금. 컨설팅 중에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게 자기가 다 뭐 한 것처럼 1등 공시는 것처럼. 근데 그게 좀 유난히 심하긴 한데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저는 이게 자꾸 매도해서는 안 된다. 왜? 저분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강혜경 씨란 녹음의 좀 피해자다.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저분이 계속 과장이나 허풍이 좀 심하기 때문에 아마 역할은 좀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준석 당대표 당선에도 조금 이게 조언이나 여론조사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좀 도와주려고 했겠죠. 그다음에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런 사람이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뭐 저런 분에게 한두 번 만났다 해서 마치 저분이 대단하게 뭐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들었다 놨다. 완전히 옛날에 뭐 최서원 씨, 프레임 씌우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야당이 너무 키워가지고 마치 이게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다 하고 이번에 총선에 당대표가 한동훈이 아니고 명태균이래. 김용민 의원이. 근데요. 저분이 김영선 의원 창원에서 하지. 그럼 그렇게 대단하면 종로에 사무실 내고 한 100명 공천해야지.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쭙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뭡니까? 그럼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 왜 명태균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다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전부 다 도왔으면 뭔가 생색을 내고 그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용산이나 저분들이 깔끔하게 해소를 못해요. 지위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로 보나 아니 왜 깔끔하게 해결을 못합니까? 저분이 저런 허풍을 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깔끔하게 하고 해소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되죠? 저는 묻고 싶어요. 엄청나게 많다면서 이런 사람. 아무튼 노세훈 시장 측 7일과 오늘 나온 건데 약간의 미묘하게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듣고 났어요. 그 누가 소개시켜줬고 섭섭할 듯 약간 이런 표현가 있으면서 오늘 주목을 좀 받았는데 자 워낙 많은 이름이 거론되는데 지금 명태균 씨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그리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약간의 뭐랄까요 좀 여기에 이제 상황에 좀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요. 일단 최근에 약간 공방처럼 비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시작부터 지금 진행 사항을 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죠. 비판합니다. 명태균 사기 전과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죠. 그러자 명태균 씨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 대구 남구, 대구시장, 대구수성을 왜 떨어진지 알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뭔가를 암시하는 듯하게 딱 던져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특히 대구 중랑구 이거 2022년에 재보궐선거 얘기거든요. 대구 중랑구 명태균 씨가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공천하라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의미로 보여요. 허풍이나 생각한다. 그때 당시 국민의힘이 무공천했거든요. 약간의 어떤 당의 책임이 있다 이런 판단 통해서. 그리고 당시 당대표는 이준석 의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습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등장합니다. 다음 보시죠. 아니 대구 중랑구 보선 무공천은 권영세 공관위원장이 원칙 발표한 건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정정 않을 시 책임 물을 거예요. 이렇게 또 나오니까 다시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니 명태균 주장 사실 아닐 것을 전제한 건데 이준석 본인에게 책임 돌리는 것도 착각했네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왜 이리 발끈합니까? 라고 공방처럼 비춰졌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명태균 씨에 관한 질문부터 좀 제가 간단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일 지금 거물급 정치인 이름을 뭐 너무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인물? 뭐 일단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아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보시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 2020
1년 7월 30일 날 입당하게 한 날짜를 자기가 정지해줬다 이런 주장한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가 터무니없는 무슨 얘기다. 소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예. 명태균 씨 말 듣고 입당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예. 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과정은 예.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고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잘 아는데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최진석 교수라는 분을 통해서 단일화를 타진했다고 하는데 최진석 교수는 그때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그저 여기 찝쩍거리고 저기 찝쩍거리고는 그것을 자기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허풍쟁이들의 주장이죠. 선거판에 이런 분들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사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이제 해명과 설명을 좀 내놨는데 해명이 좀 늦게 나온 감이 있는데다가 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예. 제가 정무수석 때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사실 전화통화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해당 국가의 경호 문제 때문에 통신이 본국과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생각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실하게 해명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했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김영선 전 의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데려가서 명태균 씨를 소개했고 명태균 씨는 자기가 김종인 위원장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저 형 동생 하는 사이다라고 하니까 마침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그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인데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 연결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연결을 했다고 저는 캠프에 일했던 분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전후 사정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를 일으켰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이게 누가 먼저 소개를 했느냐, 누가 먼저 만났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명태균 씨를 알게 됐으며 그분과 어떤 협잡을 했는지 왜 그 출불사에서 김영선 의원을 폭로 공작에 이용하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뭐 자기가 먼저 만난 게 아니다 뭐 그런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좀 조금씩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요, 이 2022년 이 대구 중남구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그때 이제 이게 무공천 그 관련해서 명태균이 이준석 대표에게 무공천하라고 해서 저를 공천받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판단하신 겁니까? 어떤 근거를 좀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좀 추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당신이 대구 중남구에 공천에 왜 떨어졌는지 아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공천이 떨어진 게 아니고 무공천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 제가 뭐 출마를 못했죠. 그런데 그러면 무공천을 누가 했느냐? 뭐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많이 떠들었죠 그때. 그리고 결정은 당연히 공관위에서 무공천하겠다고 결정한 거지만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그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게 혹시 이준석 대표를 시켜서 무공천하게 내가 작업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것도 허풍인 것 같다. 그런 이 사람은 허풍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왜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서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공관위에서 했다. 뭐 밝혀라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희한한 소리를 한다.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서 그냥 과민 반응을 보여요. 이준석 의원은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일 게 아니고 언제 어떤 경위로 명태균 씨를 만났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나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께 보시기에는 뭐 윤석 이 의원이 뭐 희한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뭐 책임을 묻겠다까지 입장을 강하게 냈는데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조금 석연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럼? 도둑이 재발절이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 저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하는가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풍쟁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 하려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고 그거 이준석 의원이 해야 될 말은 그거죠. 명태균 씨하고 나는 아무 관계 없다. 무공천 과정에 나는 아무 관계 없다 하면 될 일인데 저렇게 그 과민 반응 보이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혹시 뭐 찔리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지금 아마 이준석 의원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향후에 이준석 의원 보고 계신다면 이준석 의원의 입장 좀 저희가 좀 들어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인터뷰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라고 꼽히신 정치인들의 얘기,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입장에 내네요.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한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다. 이 정도 내용만 나오고 있거든요. 반응이 좀 이런데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뭐 한동훈 대표한테 그때 당시에 접근할 그런 이유도 없었고 그럴 기회도 없었겠죠. 이번 일에 보면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거는 다 김영선 전 의원이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현인이나 전략가인 것처럼 그 소개한 것 아닙니까? 그 악질 사기 전과에 있는 분을 그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이야기하니 그것도 뭐 검증이 된 사람인 줄 알고 이야기 들어보고 몇 마디 한 데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당신 시장 할래 대통령 할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전부 다고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는 최재형 씨를 국무총리 시켜라 했다는 건데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된 게 있습니까? 그냥 허풍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한테는 뭐 접근할 기회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이 허풍쟁이가 계속 떠들도록 언론에서도 계속 그 지금 시청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니까 계속 보도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더욱이 검찰에서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고 계속 지금 두고 있으니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캥기는 게 있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수사해서 이런 악질적인 지금 허풍쟁이는 좀 처벌을 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야권에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정치자금법 관련된 이런 걸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 뭐 탄핵하야 이런 얘기가 꺼내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서울중앙지검 정도에서 수사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든 창원지검이 수사하든 수사를 해야죠. 압수수색하고 뭐하러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활보하면서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고 되지도 않는 허풍이나 떨어대고 이러면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뭐가 됩니까? 사실은 지금 보수층에서는 두 명의 인물 이름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명태균 씨인데 아니 도대체 이게 보수층을 이렇게 뒤숭숭하게 만드는 인물 이게 뭡니까라는 약간 한탄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뭐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워낙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이 거물급 정치 이름을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피해자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분이 접근한 게 다 선거 때 아닙니까? 선거 때 사실 도와주겠다고 와서 그것도 오선 의원이나 지낸 김영선 의원이 와서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거 듣고 보내거나 뭐 또는 문자 메시지가 오면 그에 대해서
답해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주장했다, 내가 이렇게 권했다, 이게 큰 뉴스가 돼야 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거물 정치인이라는 게 다 그 선거 때 만난 것 아니겠어요? 예. 그 사람이 아마 저한테 돕겠다고 찾아와서 만나자 했으면 저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곤욕을 치르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종의 피해자들이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뭐 거의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아니 서울중앙지검 이거 뭐 아무튼 엄정하게 수사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아무튼 이게 약간 한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섞인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아까 수사와 관련해서요. 예.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야당에서. 아니 대통령을 이렇게 팔면 빨리 고소해가 대통령이 잡아야지. 왜 가만히 있냐는데. 그게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각에 한 달이면 탄핵시킬 수 있다. 내 구속하면. 예. 이게 협박죄가 안 돼요. 허풍인데 이게 명예훼손도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했다 이런 거. 따라서 이게 마땅하게 딱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협박이나 이게 안 되니. 애매하군요.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답한 거죠. 아무튼 이게 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앙정치에서는 이분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꽤 계시더군요. 근데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약간 여건이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 전해드렸지만 약간 한탄하시는 목소리도 내셨어요. 뭐 이른바 빅샷이라고 하는 주요 정치인들이 다 보니까 명태균 씨와 뭐 많던 적던 뭐 관계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얘기 속에서 한 가지 발견된 거는 유일하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뭐 한동훈 대표요?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네. 당에서 근데 대응하기가 좀 그런 게 지금 이분이 한동훈 대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대표님한테 직접 여쭤봤거든요. 예. 대표님 명태균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니까 전혀 관계 없다 하셨어요. 그러면 명태균도 한동훈이 한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에서는 대표가 한동훈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당의 입장에서 뭘 대응하기에는 네. 조금 빠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분의 말을 또 보면서 또 대통령실의 대응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좀 어떤 뭘 말을 해줘야. 김은영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대표는 이거 엄정하게 뭐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친한계에서는 이게 조금 뭐 약간 뭐랄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제3자적 시각에서 보는 거 아니라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친한계 입장에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일단 예. 명태균 씨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아는 내용이 없으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였고요. 그 부분을 강조해요. 네. 한동훈의 한자도 안 나온다 그 입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말로 관여된 바가 없으니까. 근데 또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하고 싶으면 진위 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명태균 씨 발언을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뭐 허장허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말을 하면 그게 자칫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제가 한동훈 그 대표의 전당대회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저희 전당대회 캠프가 역대 다른 캠프랑 확실히 달랐습니다. 조직팀이라는 팀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백브리핑에서 언급하신 거 보면 저는 정치 불호권 협작군을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을 못 붙이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걸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명태균 씨가 협작군이고 브로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강하게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혹시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이참에 잘 됐다 이런 거 수면에 드러났으니까 이참에서 완전히 바꿔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근데 왜 못할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친한계라는 게 실체가 없구나. 아니면 너무나 세력이 미미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직자라고 해서 다 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뭐 당의 어떤 감투를 쓰고 있다고 해서 예. 한동훈 대표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쉽게 말하면요.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새상봉 특검법에 4표 이탈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기권 무효까지 하면 사실상 6표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구분응선에 98%까지 갔다. 이런 계산을 한 분도 있습니다. 200분에 따지면 그렇게 보면 친한계가 한 20여 명 된다. 그래서 이 중에 앞으로 재표결, 재의결, 뭐 상설특검 얘기도 나오고 뭐 또다시 특검법
다시 시도할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본물이 언제 터질까? 그럼 누가 과연 이탈표에 동조할 거냐? 이게 관심사였잖아요. 예. 그럼 이런 사안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하시고 김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한동훈은 떳떳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럴 때 구태 정치라는 네 마디를 얼마나 써먹기 좋습니까? 저는 이 사안이 최초에 불거졌을 때 뉴스토마토 매체가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이거 말고요. 예. 저는 정말 경악을 했던 게 칠불사라는 절에 모여가지고 이준석 천하람이 나무 이 명태균과 김영선 아니 김건희 여사가 그 무슨 메시지를 봤다 그 말씀이군요. 나 메시지 가지고 있으니 이거 까겠다. 그러니 1번 비례대표 달라 그랬다면서요. 예. 세상에 이런 구태 정치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젊은 정치인 이준석을 개혁 보수, 청년 보수라는 얘기 이제 입에 절대로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왜 이걸 치고 나가지 못할까? 터질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지금 여권이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당할 이 손실이 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데미지가 크니까 그런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두고 봐야죠. 역설적으로 한동훈계가 정말 세력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나서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아까 신지호 의원 또는 다른 의원들이 전 의원 또는 다른 주변에 있는 방송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얘기 이걸로는 파괴력이 약하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야당에서는 명태균 씨 이슈를 뭔가 여권을 압박하는 그런 계기로 좀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국정감사가 오늘도 진행되는데 한 상임위에서 김영선, 명태균 두 인물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그러니까 증인은 채택했는데 안 오니까 강제로 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걸 발부했다 그러는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선 증인, 명태균 증인 이상 2명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 사실을 백백 밝혀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쇼라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동행영장 주고 자택 가가지고 보여주고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제적위원 22인 중 출석 21인,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김영선 증인과 명태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정욱 변호사, 저기 오전 상황인데 이게 2시까지 오라 그랬거든. 2시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 명태균 씨가 아무래도 지금 경남에 있고 그런데 2시까지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 실효성에 대한 얘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법원에 정인 안 놓으면 구인하고 비슷한 제도예요. 예. 강제로 이게 끌어오는 건데요. 나중에 처벌도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구인보다 형량이 무거워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이건 좀 이게 저는 국회가 동행명령을 너무 이게 남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법원에는 정인이요. 한두 번, 이게 한 두세 번 안 넣어야 이게 구인하는 경우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정당한 이유라는 게 수사나 재판에 관련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출소를 안 한 걸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 김명철 검사 같은 사람 동행명령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남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 실익이 저는 없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당일 집행이잖아요. 예. 원래 구인은 이제 재판날 미리 가야 되는데 당일날 그 자리에 집에 없으면요. 방법이 없고요.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집에 현관문만 안 열어줘도요. 벨 몇 번 누르다 갑니다.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 고발하는데 그럼 이게 또 정당한 이유가 있냐면 또 따지보잖아요. 예. 저는 실익이 없는 이게 정치적이고 이건 너무 동행명령 남발하면 안 됩니다.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행명령을 하는 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요? 예?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의 느낌이 뭘까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게 나라 꼴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대요? 빨리 데려다가
빨리 추궁을 해가지고 여당 의원들도 그래요. 그렇게 당당하면 빨리 불러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설해도 이거는 우리 깔끔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사기꾼 허풍쟁이에요.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소할게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해소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마치 뭐 변호하듯이 막듯이 이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한마디는 딱 하나예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지금 이게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적반하장한 게 그 돈봉투 받은 국회의원들 있죠. 6번 소환했는데 안 가. 근데 돈봉투 수사한 검사를 국회 안 오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어요. 김영철 검사. 이게 말이 됩니까? 돈봉투 수사한 검사는 국회로 동행명령장을 강제로 끌고 가고 돈봉투 받은 의혹이 있는 의원은 6번이나 소환했는데 검찰에 안 가고 이게 국회의 모습입니다. 명태균 얘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행명령장 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민주당이 주도한 동행명령 발부가 좀 많긴 합니다. 뭐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걸 집행하겠다고 가기도 하는 모습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또 탈당 요구요? 누구 보고 누가 탈당 요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나온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그다음에 사고 참 많은 얘기가 나오고 뭐 아직까지 경찰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요. 매일 경찰서 앞에서 취재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지금 뭐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과거에서 사고 관련된 모습까지 쭉 전해드렸는데 우선 화면 좀 보시죠. 지금 문대 시간에 음주운전이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경찰이 문다혜 씨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검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위험운전 치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뭐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데 일단 수정욱 변호사 이거 좀 잘 아실 테니까 위험운전 치상을 혐의는 음주운전 혐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까? 더 어떻게 뭐 강하고 약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요. 완전히 만취한 사람이 사람을 치가 죽였다. 사망에 이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음주운전 그 도로교통법 하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업무상 과실 치사 5년 이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 형량이 5년이요. 아무리 세도 5년. 그런데 위험운전 치사가 되면요. 무기징역까지 치사는 훨씬 처벌수가 높은 거예요. 상처만 입어도 1년 이상 15년 이하고 사람이 죽어버리면 무기징역까지. 단순히 음주운전 그 혐의로 사고 낸 것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경찰이 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음주해가지고 사고 냈다 해서 위험운전 치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문다혜 씨 봤죠? 비틀비틀 자기 차도 못 찾고 다른 차 문 열고 행인들 칠 뻔하고 그다음에 차순도 막 이게 엄청나게 만취하거나 아니면 마약에 중독하거나 이런 이제 약물이죠. 이런 경우에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좀 계속될 때 아주 그러니까 음주가 심하거나 약물이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운행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게 불가능할 때 이런 상태에서 사고를 내가 상해나 그 택시기사 다치잖아요. 다쳤다고 그러죠 지금. 이런 데는 이게 1년 이상 15년이니까 이거는요 위험운전 치상으로 가면요 91%가 징역이 나옵니다.
벌금이 놓은 게 9%밖에 없어요. 굉장히 강한 처벌이 된다는 뜻이네요. 예, 91%가 징역이요. 지금 그 중에 한 이거를- 10%는 실형까지. 지금 이거를 경찰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거의 검찰이 적용하는데 경찰이요. 예. 이러면 이게 보통은 음주운전이잖아. 음. 벌금 500에서 1000만 원이거든요. 예, 예. 초범이면. 근데 위험운전 치상으로 가면 제가 보기 정식 기소해서 집행유예가 놓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아주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이럴 때 문다희 씨 전과는 제가 모르겠어요. 처음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잖아요. 예. 만약에 전과가 있다면 아마 실형 구속이 될 겁니다. 최근에 나와서 CCTV에 잡혔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게 다 이어지는 연속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다희 씨 단순히 문다희 씨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같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차량, 이 캐스퍼 차량 아버지가 타던 걸 양도돼서 문다희 씨가 운전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같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 이야기를 오늘도 좀 하신 분이 있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래 출가 외인이었던 딸이 한 걸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엔 조금 모자란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과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국민 보기에 좀 면목이 없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과를 하면은 사과를 할수록 저 점수를 잃을 건 없어요. 예. 자, 죄송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평소에 그동안 보면 SNS에 많은 입장과 글, 뭐 책 속에 본인의 어떤 소회 이런 거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 딸 문제와 관해서는 전혀 지금 입장 있고 침묵 상태예요. 이거 왜라고 봐야 될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인지상정인데 아무리 출가 외인이고 뭐 다 자란 성인 독립된 운운해도 지금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을 그러니까 전 사위 둘러싼 지원 뭐 이걸 딸 지원해 준 것까지 이거 뭐 검찰이 나서 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이게 검찰권 남용 아니야라는 식의 정치적인 반론까지 가고 있는 판에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저 사고 소식을 듣는 첫 순간 저는 아유 좀 자숙하지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왜 그랬을까 저렇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자 전직 대통령의 딸 그거 좋아요. 난 그거 상관없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 그러나 본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검찰의 압박 그걸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찬성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이 서로 맞붙어서 공방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의 무게를 본인이 느껴야지요. 그걸 느끼지 않으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그건 무책임한 영혼이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저는 유인태 전 의원이 정말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출가한 딸 가지고 뭐 사과를 해라 그러냐라고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럴 때는요 국민들에게 정말 면목 없습니다. 딱 그 한마디 하는 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뭐 그러나 어떤 입장은 나온 게 없고요. 김윤용 국민의힘 상정부대변인. 그러니까 이 사과 관련해서 아니 독립된 성인인데 왜 아버지가 사과를 합니까? 라는 반론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과거에 보면 그 딸 문다혜 씨 아니 청와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아버지부터 받은 차 아닙니까? 뭐 다른 차도 받았다 뭐 다시 갔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지적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이란 건 굉장히 큰 영예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음주운전에 물론 음주운전은 엄청난 사회적 질타를 받아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음주운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저는 저 캐스퍼 차량도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던 강주형 일자리 상생 정책의 1호 차량이었습니다. 그 성과물이었죠. 그 성과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그 차를 사서 퇴임 후에도 타고 다니겠다고 했던 겁니다. 일종의 저거는 정책의 홍보 수단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상징성이 있죠. 근데 문다혜 씨는 그 차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질타를 받아야 되고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누추한 것뿐만 아니라 어쩌게 보면 정부 정책의 명예도 실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문다혜 씨 그동안 SNS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선택적 침묵을 할 때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분이 저런 말씀도 해요. 저 캐스퍼 차량, 아까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한 의미가 있는 그런 차량이었다. 저 차량이 나중에 진화되어도 그 의미가 부여된 차량이라서 굉장히 가치가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문다혜 씨가 저 차량으로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아무튼 그래서 얘 뒷말이 그냥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뭐 당원 게시판에 뭐 이런 글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탈당하라 외치는 야당 지지층 왜일까? 민주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중요 시기마다 발목 잡더니 딸도 문제다. 탈당하라. 그리고 보면 탈당도 안 하고 당에 부담 주는 저희가 뭔가 이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죠.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이거 뭡니까 지금. 그리고 문다혜가 이재명의 감정 안 좋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쏘놓네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비명계 만나서 침묵이고 따르는 음주운전 뉴스 도배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당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탈당하라.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주장이 올해 총선 당시에도 있었어요. 총선 끝난 뒤에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지역에서 좀 집중적으로 유세를 했거든요.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바람 놓쳐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파이팅!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봅니다. 뭐 눈 떠보니 후진국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민주수보 꼭 당선됐겠어 확신하면서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 현 정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해요. 자, 김상희 평론가. 네. 지산 총선 때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닌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PK 여론 자극해서 여당 결집만 도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문다혜 씨와 관련해서도 아니 이거 재보선에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시민 개개인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대상이 고위층이나 지도층이라면 당연히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부분의 강성 지지층의 문제에서 너무나 맹목적이고 사감이 지나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권력을 위한 그 견제를 위한 거라든가 그다음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비판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위한 요구라든가 이런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지금 저기에 써 있는 말들 중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안 좋으니까 나가라. 아, 문다혜 씨.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가라.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의견 표현할 수 있다. 저는 뭐 잘못한 거는 다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니 이 민주 정당이 민주 사회에 민주 시민이 아니 어떤 정당에 했는데 누구랑 다르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누구 때문에 나가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나가라고 하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본인이 정치인인데 과거에 한 말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사람 모두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사는데 정치인 사회 지도층이 이러시면 됩니까? 이거는 우리 당에 피해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피해가 되는 거는 정말 이러시면 저희가 탈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저는 그거는 당연히 시민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가 됐으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 걸까요? 이게 시시때때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내용은요. 영상으로 좀 먼저 만나보겠는데 국정감사 좀 관련이 있는데 우선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첫 번째 장면. 이게 뭐 오늘 모습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눈길을 잡았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수 국장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 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그 당사자인지 누구인지 확인해야지 이 국감장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황인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누가 믿습니까? 당장 벗어주세요. 주민등록 증정 꺼내봐요. 얼른. 시장님 여기 얼굴 다 나옵니다. 네, 선생님입니다. 책임지고 활동을 못 하시겠으면 그만두세요. 도저히 우리 위원회의 기관 증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황인수 국장이 회의장 밖에서 퇴기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전통 한복을 입고 국감장을 왔습니다. 지적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인상을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통 한복 장려하는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치고에 대해서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9일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여러 가지인데 앞부분에 그 마스크 쓰신 분 있잖아요. 결국은 벗지 않고 이제 퇴장이 돼 버렸는데 김상일 평론가와 김윤영 부대변인께 짧게 제가 한 30초씩만 드릴게요. 자, 마스크 안 벗었어요, 결국에는. 근데 뭐 본인의 의사 그렇다면 안 벗을 수 있다. 아니다. 이건 좀 너무 좀 심한 거다. 어떤 판단이십니까? 벗어야죠. 저기는 국민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그리고 국민 앞에서 책임을 규명하거나 그 책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벗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해가 이루어졌을 때 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면 공직을 왜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그러면 왜 공적 책임을 왜 요구합니까?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왜 요구합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공직자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걸 못하겠다면 저는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저렇게 한다든가. 심지어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뭐 커튼 같은 거로 가려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게 한 경우도 있어요. 국회에서. 정말 그게 안보에 필요한다든가 어떤 개인 정보에 굉장히 필요하다든가 그럼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본인이 나는 이러니까 내 주장으로 내 주장에 따라서 하겠다? 이거는 공직자 될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윤영 부대변인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개 마스크를 안 벗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저분이 국정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밝혔어요. 지금. 국정원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이혼할 때 배우자한테도 자기 월급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합법일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성을 되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직업군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좀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저도 사전 협의를 해서 마스크를 안 벗고 그렇게 갔으면 더 깔끔하게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빠 보면 그 상임위 위원장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얼굴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를 모르는 이름만 갖고 안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퇴장하세요. 이렇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영상이 준비됐는데 이거는 여당 의원이 여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에게 약간 질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당 다른 위원장 얘기를 꺼내놉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나치게 표현하거나 할 때는 자제를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냥 시간 주고 마냥 발언권 주고 이게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중지시키고 해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최민희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왜 그만큼 못합니까? 위원장님은. 예? 정청래 위원장 반만 따라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예, 하시죠. 아니 이게 한교 의원이 지금 성일종 위원장 같은 당 소속인데 지금 뭐 엄청나게 막 고성으로 그러면서 정청래 위원장 본받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정 변호사 이게 한교 의원의 저 말은 성일종 위원장을 비판한 겁니까? 정청래 위원장을 비판한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일타 이게 좀 비속어인지 모르겠는데 고스톱 칠 때 일타 쌍피 일석이조. 제가 보기에요. 저는 두 팀을 비판한 것 같아요. 하나는요. 바로 이제 그 정청래하고 최민희 두 위원장 이분이 보수 쪽이 공적 1호 2호입니다. 진행을 엄청나게 지금 비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언권 안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다 그 이거죠. 두 명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까는 거 하나. 그다음에 깐다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아서 비판했다. 그 하나. 그다음에요. 국방위에 다른 위원들 있잖아. 다른 위원들이요? 김민석 위원부터 여러 명 민주당 의원들. 이분들이
발언을 막 하니까 위원장이 그것 좀 제재라. 그러니까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하면서 예. 그다음에 정청래 최민희도 비판하는. 근데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비유하는 거죠. 비꼬는 거죠. 그럼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왜 위원장이 가만히 있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도 비판하면서 예. 그다음에 2명 위원장도 비판하는. 그래서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둘 다 비판하는. 갑자기 저 성일종 위원장이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아니, 생각 안 성일종 하셨을까요? 위원장은 뭐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목소리로 보인다.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갑자기들. 그래서 이 국가기만이 좀 회자가 됐습니다. 왜 미군의 통지요? 북한이 뭔가를 통지했는데 미군의 통지를 했대요? 우리 군이 아니고요? 일단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뭐 우리를 얘기하면서 뭐 소름이 끼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소리 전 북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뭐 대독 형태로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자, 보면 두 개 국가잖아요. 이제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각각의 나라로 그냥 따로 삽시다. 통일 얘기하지 마세요. 남녘 해방 이런 거 이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국가 대 국가로 삽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국가 대 국가로 사는 기본은 뭔가를 서로 국가로 대하자. 이걸 먼저 북한이 꺼낸 겁니다.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북한 총참모부가 어제 이런 입장을 냈어요. 9일부터 남측 연결 도로 그리고 철도 끊고 요새화하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지금 여기 보면 경의선 도로, 동해선 도로, 뭐 철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도에. 이거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끊긴 끊는데 요새화하니까 뭐 장벽 세우고 뭐 이런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앞에다가. 근데 오해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 발송했습니다. 미군이요? 자, 이게 뭔 말인가? 윤경호 소장님 우선. 북한은 바꾸면 각자 국가로 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국가, 북한도 국가라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겠다. 그러면은 뭐 도로 그 연결을 끊으면 우리 국가니까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발적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 미군한테 이걸 알리고 우리 뺍니까? 그러나 형식 논리상 휴전의 쌍방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식 때 쌍방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그걸 지금 따지는 겁니까? 그럼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갖다 붙이기 좋을 때 그때 필요한 논리를 어떻게 보면 써먹는 건데요. 지금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외면, 무시 뭐 이런 전략을 펴잖아요. 뭐 마주하기도 싫다 이렇게까지. 더군다나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뭐 헌법 개정 운운하면서 두 개의 국가를 완전히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양측이 서로 노력해서 뭐 GP 휴전선에 있는 GP 철거하고 확성기 떼내고 이러다가 이쪽에서 대북 전단 보낸다는 거 트집 잡아서 저쪽에서 지금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고 이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에 북한이 저렇게 요새화 얘기를 하면서 국방부가 설명한 백브리핑 자료에 보면 북한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자기들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대충 했더라. 우리는 지하 뭐 통신시설, 기타 뭐 연결 도로 완벽하게 다 철거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GP를 다시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형식 논리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행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있는 행정부일 때는 항상 퇴임 전에 극적인 뭔가 한 건을 했다. 이게 관례였어요. 클린턴 행정부가 마지막에 팔레스타인과 북한을 놓고 북한과 뭔가 한 건 하려다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선회를 했었죠. 대개의 경우에 이란, 그다음에 쿠바, 북한, 팔레스타인 이런 정도가 미국이 퇴임 전 마지막 한 건 하는 대상인데 지금은 쿠바하고 이미 수교해버렸죠. 이란과도 핵협상 타결해버렸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스라엘과 완전 전면전 전쟁 중이잖아요. 북한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측을 하지만 현재의 징후상으로는 뉴욕 채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북한에는 항상 뉴욕 대표부, 유엔 대표부를 활용을 해서 미국과 마쿠 접촉. 그다음에 우리는 스파이 에이전시인 국정원이 북한과 해외에서 뭔가 따로 접촉.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동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고 통상 과거에 그랬는데 예. 현재는 전혀 없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완전히 저런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단절된 상태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미국을 향해 통지했다라고 공개를 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연결도로 철길을 끊고 요사하겠다. 근데 그걸 미군 쪽에만 알려준 거예요? 뭐 우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이건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좀 있습니다.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내부 통제용 그리고 대외용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내부 통제용 용도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내부의 위기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 근데 이거를 요새화라고 하는 걸로 잘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악화되거나 한반도 정세 불안정해지는 거는 다 이제 남쪽이나 또 한미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DMZ 관할이 지금 현재 이제 유엔사 미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측에 통지를 한 거고요. 북한이 늘상 주장하는 뭐 한반도 평화를 하는데 자기들과 대화할 상대는 미국이지 또 이게 남조선은 아니다라고 했던 게 이제 북한의 오래된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한 패싱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미군 측에 통치했다.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뭐 왜 그런지는 뭐 설명을 안 하잖아요. 원래 북한이 이런 거 설명하는 곳이 아니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북한의 저 조치와 관련된 우리 당국의 설명이 좀 있었어요. 짧게 좀 들어보죠. 동해선과 그다음에 그 경인선의 차단 문제는 작년 12월부터 차단 조치의 그 경과가 이루어졌고 김정은의 제시에 따라서 제2 적대국 관계를 설정하면서 계속 진행해 와서 8월 달에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가 차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이거 지금 뭔가 미국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러는 거지 약간 생각 드는데 지금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북한이 이른바 도발성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항상 해왔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외교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럴 때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도발을 항상 해요. 근데 그 이유, 좀 전에 이렇게 미국에만 통보한 이유 이런 것들은 다 일맥상통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이 생존하기 위해서 인민이 아니라 시민이 아니라 정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을 내지는 지도자를 뭐 참사하거나 참수를 하거나 아니면 정권을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렵게 내지는 무너뜨리거나 할 수 있는 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경제적인 거거나 국가의 발전을 생각해도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가려면 미국의 인정이라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두 국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추구하기 위해서도 미국에는 그런 식의 어필을 저는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경호 소장님은 이제 미국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 경험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분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상일 평론가는 미국에서 좀 관련된 연구를 하셔서 이제 그런 어떤 식견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윤경호 소장님. 저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일촉즉발, 남북한 간의 긴장이 너무 고조돼 있다. 그래서 뭐 누군가는 현재 뭐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가장 위험하다 이런 분석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는요 겉으로 부딪히고 서로 도저히 이 대화의 국면이 터지지 않을 것 같은 외면이라도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에요. 지난번에 북한이 엄청난 홍수 사태 있고 난 다음에 적십자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받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채널이 뭔가는 연결이 돼야 국지적 충돌, 우발적 충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또는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그래도 채널이다. 왜?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점에서 인도적
이 지원이라는 거에 대한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서정욱 변호사는 뭐 저 북한 인권 관련해서 하나만 관심이 소개할게요. 많으시는데 명언 말씀하세요. 하나만 그 몽골에요. 예. 칭기즈칸이 했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 톤유쿠크라고 몽골의 장군이에요. 길을 내는 자 흥하고 예. 성을 쌓는 자 망한다. 지금 북한이 길을 내면 흥하는데 길을 끊고 있네요. 폐쇄적으로 길을 끊죠. 저는 그 체제가 무너질 동독이 망하기 전에 저랬어요. 저는 북한이 체제 붕괴가 임박했다 봅니다. 오히려 길을 끊고 있다. 예. 성을 쌓고 있다 이 말씀이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까지는 다뤄봤고요.